예, 부동산 도시계획론 5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4주차 했던 거 복습을 했고요. 그리고 계획이론의 주요 패러다임 해가지고 합리적 계획 모형,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 그리고 협력적 계획 모형 해가지고 세 가지를 다뤘습니다. 조금 진도가 늦어져가지고 이번 주차에는 조금 공부하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다시 강의안을 띄워놓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안이고요. 25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계획 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계획 과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일련의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서 마련된 행동 지침. 이것을 이제 계획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계획안에 따라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해서 보다 나은 미래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계획을 통해 추구하려는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두 번째, 계획 대상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대안의 설정과 평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최적 대안을 집행하는 단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최적 대안을 결정하는 단계, 그러니까 여기까지 세 번째 단계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현재 상황, 과거와 현재 상황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 또는 대안을 설정하고 평가해서 결국 최적 대안을 결정하는 여기까지를 갖다가 계획안의 수립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대안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광의 계획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까지를 협의의 계획 과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계획 과정은 한 네 가지 단계를 밟는다.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두 번째, 과거와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수단 또는 대안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단계. 그리고 네 번째, 최적 대안을 집행하는 단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 네 가지 중에 앞에 세 가지를 갖다가 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요걸 협의의,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계획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계획 과정이라고 하는 거, 도시계획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은 요 최적 대안을 집행하는 그 단계까지도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를 하나하나 뭐 조금씩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목표 설정하는 단계죠. 그래서 계획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복합적인 목표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계획을 얻고자 하는 목표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목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니까요. 그 목표들을 좀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들을 중요도에 따라 이제 순위를 좀 매겨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목표들 간에 서로 상충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조절하는 것이 이 목표 설정 단계에서 좀 유의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결국 그 계획이 필요한 이유하고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계획의 목표다라고 했을 때 그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경로가 존재할 수 있고요. 때로는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목표가 설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 계획의 실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계획 대상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좀 정확한 분석,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 대상의 과거,
상태, 현재 상태 이걸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미래에 바뀔런지까지 예측을 하는 것이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정보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안 수립에 필요한 정보, 자료 모두 다 수집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현재 상황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대안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두 다 찾아내고요. 그리고 그 대안들 중에서 좀 현실성이 있는 대안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대안들, 현실성 있는 대안들을 이제 실제로 집행을 했을 때 그때 예상되는 효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래의 관점에서 좀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할 수 있는 좀 일관성이 있는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일반적인 그 대안의 평가 기준으로는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효과성을 분석하는 기법으로는 주로 이제 비용 편익 분석 그리고 뭐 비용 효과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주로 활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도시계획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이 둘을 가지고 이제 비교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도시계획으로부터 얻는 혜택을 갖다가 금전으로 바꿔놓은 게 그러니까 그 화폐 가치로 평가해 놓은 것이 편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통해 가지고 뭐 미래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데 그때 그 도시계획의 대상이 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뭐 편익 그걸 갖다가 그 화폐 가치로 평가하는 거 이거 좀 만만치 않은 그런 그런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비용을 들이는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동일한 비용이 소요되는 대안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그 대안들의 효과 그러니까 비용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효과가 더 큰 게 바람직하죠. 또 그 다음에 효과가 동일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이 덜 소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 뭐 비용 효과 분석, 뭐 이런 것들 주로 활용을 한다. 그리고 비용 편익 분석에는 뭐 순현재 가치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내부 수익률법, 그리고 이제 BC 레이쇼법 해가지고 비용 편익 비율 그 기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 이제 집행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적 대안,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에서 대안을 설정하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최적 대안이 이거예요 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최적 대안으로 결정한 대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또 그다음에 이런 그 대안을 가지고 이 대안이 최적 대안이다라고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 대안을 실제로 집행을 했는데 이게 아닌가벼 이게 이런 효과를 가져오지를 못해. 그러면 다시 최적 대안이 뭔지 살펴봐야 되겠죠. 최적 대안이 뭔지 그 3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결정을 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때로는 우리가 그 현재나 과거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예측하는 거 이걸 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제 활유라고 얘기를 하죠.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환류시켜가지고 집행 과정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조금만 보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계획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통제하는 것이 이 집행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의 의미와 도시계획 이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 커다란 주제를 다 살펴봤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커다란 주제 도시계획 제도와 도시계획 체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 번째 강의안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강의안이고 27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시계획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제도의 의의와 역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도시계획제도와 도시계획 체계라고 하는 주제 속에 뭐 그 적은 건 아닌데요. 그 속에 포함되는 주제로 세 가지 도시계획제도, 의의와 역할, 그리고 현행 도시계획제도, 그리고 도시계획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계획제도란 무엇이냐, 뭐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계획제도 뭐 예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시대에도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뭐 존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옛날서부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뭐 그 성을 쌓고 뭐 성을 어떻게 방비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있었겠죠. 근데 요즘에 나온 도시계획제도, 그러니까 근대의 도시계획제도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토지 이용 행위를 어느 정도는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 이 경제학자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서부터 시작하는 그 경제 철학을 보통 이제 자유방임주의 또는 뭐 고전학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고전학파는 이제 자유방임주의를 갖다가 주창을 했는데요. 자유방임주의는 그냥 사람들한테 맡겨둬라, 시장에 맡겨둬라.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면 저녁에 밤중에 경비만 잘 서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걸 또 야경 국가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를 주창을 한 사람이 이제 아담 스미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스미스조차도 도시공동체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토지 이용을 하는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도시계획이라는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 이런 걸 설정하고 달성해가는 활동, 뭐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장에 맡겨놓고 민간에 맡겨놓고 자유롭게 맡겨놓는 뭐 이런 걸 갖다 좀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이 많아졌다가 자 1920년대 이후에는 한 30년 동안 유기체로서의 도시는 하나의 유기적인 존재야.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가 조금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전반적으로 작동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고장난 부분을 갖다 조금 고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온 게 도시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 도로가 포장이 안 돼가지고 비만 오면 뭐 너무 막 무릉덩이가 생기고 그래서 잘 못 다녀.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해. 그러면 그 무릉덩이를 갖다 없애고 그다음에 도로를 포장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인들로서의 시민 그리고 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활동 뭐 이런 것들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계획, 그러니까 물리적인 뭐 어떤 물리적인 요소들을 갖다 좀 뭐 수정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하는 그거에만 그쳤고 시민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지역의 사회 경제적 활동 뭐 이런 것들까지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좀 비판하면서 또는 반성하면서 1960년대 이후에는 도시계획이 시민 생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좀 조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보완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도시계획 제도는 어떻게 보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기술이 발전됐고요. 그리고 사회가 어떤 시스템화, 뭐 조직화, 뭐 이런 데 치중하면서 그 속에 실제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어떤 삶,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은 좀 등한시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개선해야 된다, 생활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로서 만들어진 게 이게 근대의 도시계획제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진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대응하는 그런 부분에서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시계획 제도는 시장하고 대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고 그래서 시장과 대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놨더니 좀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을 갖다 보완할 필요성에서 만들어지고 발전되어 온 것이 이제 도시계획 제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어떤 활동을 물리적, 공간적으로 적정하게 수용할 수 있고 동시에 생활인으로서의 시민들의 요청, 뭐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다루는 것이 이 도시계획 제도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도시계획 제도라고 했을 때 제도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사전에서 용어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도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방식 그리고 기준 등을 정하여 놓은 체계 이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도시계획을 붙여가지고 도시계획 제도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회 공동체를 위한 도시계획 활동의 방식과 기준을 정해놓은 체계, 이게 바로 도시계획 제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 활동의 방식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도시계획 제도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생각해 봐야 될 거, 도시계획 활동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즉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 활동의 대상은 무엇이고 도시계획 활동의 대상은 무엇이고 도시계획 활동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고요. 왜 필요한지,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하는 것이냐 도시계획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도시계획 활동의 방법 또는 도시계획 활동의 어떤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도시계획 활동을 어떻게 하지? 그게 바람직한지, 즉 다시 말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좀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도시계획 활동을 하는 정말 도시계획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이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 도시계획 활동의 대상 및 목표, 그리고 도시계획 활동의 방법 및 과정, 그리고 공정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계획의 대상 및 계획의 대상 및 목표. 이건 도시계획 활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 활동의 대상은 결국 생활 공간 또는 사람들이 정주하고 있는 환경의 물적, 공간적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은 토지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토지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활동, 그 토지 이용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토지 이용을 공공의 측면에서 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제어하거나 계획하는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나 보네요. 노트북 그 전원을 연결하지 않았더니 그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떴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활동의 대상 및 목표, 계획의 대상 및 목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계획 활동의 목표, 계획의 목표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도시를 하나의 공간, 균질적인 공간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람들이 살고 사람들이 스스로 의미를 가지고 생활하는 하나의 장소로 보고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단순한 균질한 공간이다 라고 하면 생각하는 것은 그냥 거기에 우리가 뛰어놀고 그 다음에 거기 뭐 비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스스로 의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하며 생활하고 하는 하나의 장소, 스페이스의 역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도시계획 활동의 목표는 도시를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장소의 의미를 두고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인간의 장소적 활동을 위해 물적인 요소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 경제, 문화,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물적인 측면 그리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대응하고 수용하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 활동의 목표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소적 활동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우리 뭐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장소라든지 좋은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면 굳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든지 뭐 어떤 분은 페북에 올린다든지 또는 뭐 어떤 분은 뭐 카톡을 통해 가지고 지인들한테 알린다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그게 바로 뭐겠어요? 아, 우리 도시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래서 나한테 의미가 있어.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장소적 활동, 뭐 장소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또 개념으로다가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활동의 목표란 무엇이냐? 도시를 하나의 장소로 보고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의미를 갖는 활동을 하고 하는 것,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도시계획 활동의 목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이런 장소적 활동을 위해서 물적인 요소를 계획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정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사회 경제 문화 및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좀 대응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도시계획 활동의 목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도시계획 활동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계획의 방법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활동은 예전에는 뭐 신도시 개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 왔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죠. 그러면 신도시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청사진 이제 블루프린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로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 단지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라고 해가지고 파란색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미래의 아파트 단지 뭐 조감도를 갖다 만들어 온다든지 여기서 이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개발한다, 정말 이 지역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한 10년 뒤에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라고 그 블루프린트 파란색으로다가 주로 그러니까 파란색 뭐 아주 짙은 파란색은 아니고요. 여튼 파란색으로다가 사진처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청사진 또는 블루프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도시계획 활동이다. 도시계획 활동 그 어떤 뭐 방법 및 과정을 갖다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1920년대 이후에 많이 있었던 게 환경결정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물리적 계획에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이야.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물리적인 계획, 뭐 도로 포장하고 그다음에 뭐 철도 개설하고 뭐 이런 것이 그거면 됐지. 뭐 이거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환경 결정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거잖아요. 인간이 환경을 결정할 수 있다. 인간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인간이 어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뭐 발전시킬 수 있다. 뭐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런데 1920년대에 있었던 환경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인간을 지배한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갖다 하나 만들어놨어요. 10년 뒤에 우리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으면은 그게 인간을 갖다가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생각을 그래. 이렇게 하면 10년 뒤에 이렇게 될 테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거기에 만족하면 돼. 이런 식의 생각을 이제 환경 결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 이후에 환경 결정론이라고 하는 게 팽배했고요. 그다음에 물리적 계획이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야. 이거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게 도시계획 활동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은 이건 이제 도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도면이나 도시 설계안 등과 같은 계획 대상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 이것도 중요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그걸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갖다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합리성이 강조되는 방향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합리적 계획 모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과학적 방법론이 중심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그 합리적 계획 모형이니까 그 계획안을 만들어내는데 좀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안 만들어내는 거, 뭐 여러 가지 대안을 갖다 설정을 하고 그 대안 중에서 가장 최적인 대안을 갖다가 평가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실행에 옮기기까지인데 사실은 그 최적 대안을 결정하는 그래서 계획안을 수립하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적 대안을 갖다가 설정하고 계획안을 수립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생각하는 게 이제 중심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씩 강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 정말 우리 그 현행 그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눈다라고 했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192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처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발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 도시기본계획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그 청사진 성격 이었었는데 그게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앞으로 수행할 도시계획에 관한 뭐 정책적인 합의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그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집행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계획으로 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 과정은 좀 사회보다 개방적이어야겠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정말 투명하게 참여하고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좀 공정한 과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슨하고 크로스비라고 하는 학자, 존 브라이슨하고 바바라 크로스비라고 하는 학자가 1993년에 도시계획에는 포럼, 아레나, 코트 이 세 가지 과정이 내재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도시계획 활동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 아레나, 코트 이거 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그래서 포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대 로마 시대의 광장을 갖다가 포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포럼에서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를 밝히면서 서로 토론을 하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이 포럼이라고 하는 과정, 그 브라이슨과 크로스비가 주창한 세 가지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과정 중에 포럼이라고 하는 과정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를 밝히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도시계획의 방향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도시계획의 원칙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그 과정을 포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 두 번째 과정은 아레나입니다. 아레나는 로마 시대에 있었던 격투장을 의미하죠. 싸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제시되고 뭐 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런 그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아레나라고 하는 과정으로 이 두 학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검을 들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은 서로 이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그 과정, 그걸 아레나라고 하는 과정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브라이슨과 크로스비가 말씀하신 세 번째 과정, 마지막 과정, 그 코트예요. 코트는 지금 영어로 코트라고 하는데 영어에도 코트가 있죠. 코트는 법정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아레나에서 서로 격투를 하다 보면 서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열심히 싸우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불만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의사결정 나는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의사결정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 그럼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 열심히 물론 검이 아니라 의견 가지고 싸우긴 하지만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결정을 했는데 미처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도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마치 법정에서 조정하고 정말 조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중재 과정 이걸 갖다가 코트라는 과정으로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슨하고 크로스비가 얘기한 도시계획에는 꼭 포럼 그리고 아레나 코트라고 하는 과정이 내재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가 도시계획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거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 계획 활동을 좀 공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 계획 제도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도시 계획 활동의 목표 또는 효과가 공정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는 결국 시민으로부터 도시계획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래서 행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니까 그 영향이 도시계획 활동의 영향이 공정하고 형평하게 되도록 도시계획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도시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뭐 당연히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그 도시가 지속 가능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도시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도시계획의 어떤 혜택이 또는 효과가 일부 특정인에게 돌아가거나 또는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면서 현재 세대의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 과도한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공정성 또는 이제 공평성 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말 연결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 도시계획 효과가 일부 특정인에게 특별한 혜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공동체 내부의 형평성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세대의 특별한 희생, 다음 세대에게 돌아갈 이득을 희생시키면서 없애버리면서 현재 세대의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과도한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개념으로 또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이게 바로 공정성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래도 받아들여지는 공정성 또는 공평성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 공동체 내부의 형평성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 형평성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속 가능한 발전, 즉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이것이 바로 이제 세대 간 형평성을 충족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최대한 충족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세대의 만족감, 뭐 현재 세대의 그 뭐랄까요? 현재 세대의 만족감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미래 세대 결국 우리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미래 세대들이 적어도 현재 세대만큼은 또는 현재 세대보다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 이게 이제 세대 간 형평성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환경을 보존하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보존하지 않고 계속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 세대의 만족감, 현재 세대의 필요는 충분히 충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환경이 보존되지 못하고 좀 파괴가 된다든지 한다, 개발을 통해서 파괴가 된다든지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 세대는 우리만큼의 만족감, 우리만큼 풍족한 어떤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적정한 수준, 참 찾기 어렵겠지만 이런 적정 수준만 개발해가지고 좀 생태적으로 잘 보존된 자연 환경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는 것, 이것도 세대 간 형평성의 한 가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요. 공동체 내부의 형평성이죠.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많은 이득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부당하게 발생하는 이익,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에게 편중되는 이익, 이런 것은 좀 없으면 좋을 테고요. 만약에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공공에서, 즉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런 형평성의 개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정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반대하는 논리도 있고 그럴 테죠. 또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생각해 보는 게요. 자, 근본적으로 도시개발에 대한 수요는
정말 개발 대상인, 개발 대상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이 토지를 내 그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뿐이지 그 토지를 누군가가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뭐 제가 개발하려고 하는 거 그건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니거든요. 결국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은 지역 공동체에서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도시개발 수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어느 지역에다 도시개발을 하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것들을 입지시키려는지 뭐 이런 것들은 주로 누가 해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하거든요. 정말 지자체나 정부의 고유한 권한 행사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토지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가 개발 대상지가 되었다라고 해서 얻는 이득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보다는 공공에게 사회적으로 환원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시는 또는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두 가지 교육 활동을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을 때 세대 간 형평성 그리고 공동체 내부의 형평성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그게 공정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사회구조 변화와 도시계획제도의 역할입니다. 사회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대응해 가지고 도시계획제도도 당연히 변화 발전해 왔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애초부터 도시계획제도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라든지 도시화라는 그 사회구조 변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도시계획제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산업화 도시화 이후에도 뭐 교통, 정보통신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죠. 그리고 도시가 광역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제도가 당연히 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시가지를 갖다 형성하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읍내, 시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 기성시가지를 형성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 형성되어 있는 기성시가지들이 퇴보를 합니다. 그럼 그곳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공동화되도록 비어 있도록 놔둘 수는 없죠. 다시 재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시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으면 1980년대, 90년대 이렇게 지나오면서 뭐 70년대, 60년대도 마찬가지였지만 민주화라든지 분권화라든지 또는 뭐 시민사회 의식이 성숙된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환경 문제도 심각해졌고요. 뭐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조금 그 환경 문제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지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또 경제가 글로벌 경제로 바뀌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제도는 좀 변화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통통신의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도시생활이 광역화되어요. 그리고 도시들 사이에 기능적인 연관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제도도 이에 맞춰가지고 조금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도시계획제도도 보통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같으면 저희 특별광역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시 그리고 군 이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그 관할 구역 내에서에만 이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그리고 집행을 하고 하게 되는데 그런 정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대응이 그치지 말고 조금 더 넓은 단위 광역 단위의 계획, 뭐 도 단위 계획이라든지 또는 도까지는 아니어도 요즘에 뭐 부울경 메가시티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울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광역 도시 계획을 짠다든지 뭐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뭐 개별 도시 개별 시군의 그 도시 계획을 짜는 거 뭐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 제도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또 운영해가지고 운영하도록 그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도시의 주거 상업 기능 등이 교외로 분산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 뭐 할인점이라든지 하는 것들 다 도시 외곽 지역으로 정말 많이 나가고 있죠. 그다음에 또
또 주거 지역들도 도시 외곽 지역으로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도심에는, 그러니까 정말 기성 시가지에는 공동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시가지를 급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가지의 어떤 특성별로다가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정주민들의 생활 네트워크를 토대로 그러니까 정주민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물어보고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정주민들이 원하는 그렇게 정비를 하는 방법론의 구축도 좀 필요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2000년대 초반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시재생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제 그 실험적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그 뭐랄까요, 좀 좋은 그 어떤 그 접근 방법론을 갖다 구축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 또 다시 바뀌어지고 있죠. 옛날 방식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뭐 그리고요. 자, 세 번째로는 사회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요. 그다음에 예전엔 전체주의 사회, 독재 사회였는데 이게 좀 독재라고 보기엔 좀 그러네요. 전체주의 사회, 그러니까 사회를 갖다 우선시하는 또는 국가를 우선시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이게 개인주의 사회로 변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중앙 집권적인 정치행정 구조가 그러니까 뭐 국가가 있고 중앙 정부가 있고 중앙 정부 밑에 광역시, 특별광역시와 도가 있고 또 도 밑에 시와 군이 있고 특별광역시 밑에는 군과 구가 있고 이게 이렇게 좀 그 수직적인 체계였어요. 중앙 집권적인 체계였는데 이게 분권화가 됐죠. 그래서 뭐 중앙정부에서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고 뭐 그 생각과 다르면은 좀 의견도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분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또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부가 무엇을 한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못 달았는데 이제는 시민사회에서 열심히 반박을 하죠. 이거 이런 제도 문제점 이런 거 나타날 수 있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으니까 조금씩 바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제도도 새로운 관점 그리고 새로운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적 계획,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계획을 짜요. 그리고 던져놓고 이렇게 해라고 하던 걸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시민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짜고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걸 좀 도와줘. 뭐 이렇게 하는 거 좀 협의 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상향적 계획 방식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 분권화에 따라 가지고 정부 간 관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관계 예전엔 수직적이었는데 이제는 상호 협력하는 수평적인 관계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성숙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시장 그러니까 민간 부문이 되겠죠. 그리고 시민사회 이런 그 여러 주체들이 함께 도시계획제도를 입안하고 운용하는 그런 새로운 거버넌스, 새로운 협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기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도시계획 제도도 좀 변화를 하는 것,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요즘에는 경제활동이 국경을 요즘에 코시국경을 가지고 사실 또 좀 둔화되긴 했는데 경제활동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점차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제도도 이런 뭐 국제화 또는 뭐 그 글로벌 경제화에 대응해가지고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뭐 지속 가능 발전 뭐 이런 측면까지도 포함하도록 도시계획 제도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도시계획 제도도 그거에 대응해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한 네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도시계획 제도가 바뀌면 좋을런지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차에는 많은 걸 나갔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론의 주요 패러다임, 계획 과정, 그리고 이제 그 도시계획 제도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좀 많이 진도를 나가봤습니다. 강의 안으로만 따져도 한 9쪽 정도 되네요. 보통 3시간 분량인데 2시간 만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